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나온 물가 지표하고 또 이제 주말 사이에도 회의가 있을 부채 한도 협상 이슈들을 챙길 게 많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물가 얘기를 해야겠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까? CPI하고 이제 어제 이어서 바로 PPI 생산자 물가까지 나왔습니다. 물가 현황이 어떤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낮아지고 있다, 네. 잡혀가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소비자 물가는 지금 헤드라인이 4.9, 그 다음에 에너지와 곡물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것들을 뺀 근원 물가는 5.5%. 네.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더 높네요. 네. 더 높고. 통상 전까지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숫자가 헤드라인이 높았고, 그죠? 근원 물가가 좀 밑에 있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는데 조금 임금 상승률이 아직 높기 때문에 또 주거비의 선행 지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임대료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뒤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주거비도 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천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조금 높은. 지금은 근원 코어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그죠? 네, 당연히 근원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어젯밤에 나왔던 이제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생산자 물가는 헤드라인도 2.3%, 또 근원은 3.4%. 생산자 물가도 근원이 조금 높죠. 3.4%니까 조금 높은데 그래도 예상치보다 안정된 수치가 나왔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물가 동향이 이제 마지막 물가 안정에 대한 퍼즐이 임금 상승률의 둔화를 앞두고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찍히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유가 등 이제 원자재 가격에 1차 쇼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 가격 이게 어려웠는데 좀 둔화되고 있고 남은 퍼즐이 이제 결국은 이제 고용 임금이군요. 이쪽입니다. 어쨌든 이 코어 CPI의 핵심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낮아지긴 하지만 그죠? 그 우려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럼 다음 질문은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전에도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시점에서의 생각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사님. 네, 다음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6월 14일인데요. 6월 14일 날에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확률은 낮지만 인하까지도 혹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7월에 25일인가요? 차차기 FOMC에서는 인하 확률이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 거의 한 50% 정도의 확률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패드워치는 하루하루가 다른 심리 지표니까 참고하시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믿을 건 못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다라는 거죠. 연준도 그냥 뇌피셜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근원 물가, 근원 CPI, 또 특히 근원 PC, 주로 월말에 나오죠. 월말에 나오는 근원 PC 가격이 물가 상승률이 한 3.5%, 그러니까 3%대 중반은 하향 돌파해야 비로소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3월 22일 날 직전 FOMC에서 연준이 내놓은 물가 전망은 근원 PC 물가의 올해 연말 전망치를 3.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넘겨서 3% 중반 정도 들어가면 물론 이제 목표는 2%지만 3% 중반을 하향 돌파하면 연준도 이제는 물가가 거의 잡혀가니까 피벗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피벗은 내년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앞당겨진다면 올해 가을이라든지 연내에 2번 인하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시장에 조금 굴복한다고 그럴까요? 네, 그냥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불거지는 은행 문제가 무질서하게 신용 긴축, 신용 불안, 대출 축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되고 여러 은행들이 좀 지역은행일지라도 여러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무질서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가을쯤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특히 근원 물가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박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빠른 금리 인하가 사실은 시장에 마냥 좋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몰린다는 거는 거죠. 빠르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좋은 기준을 주셨네요. 금리를 내릴까? 언제 내릴까? 이런 고민인데 그거는 뭐 우리가 찍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물가가 얼마나 내려가느냐. 그죠? 근원 물가 기준으로 한 3.5% 정도에 달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죠? 네. 그 시점이 빨라지면 금리 인하도 빨라지는 거고 늦춰지면 더 늦춰질 수 있는 거고요. 기준을 주셔서 중심이 잡을 수 있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한진 박사님과 이야기할 키워드는요. 부채한도 협상. 한 차례 만났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갔고요. 뭐 당연하죠. 뭐 그 첫 번에 만나서 해결할 것 같으면 이렇게 끌고 오지도 않았을 거고. 원래 오늘인가 만나려고 하다가 이제 다음 주로 좀 협상이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막 어쨌든 불안감은 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1960년 이후에 한 80차례 부채 협상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외 없이 타결이 되는 그런 게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그거 그만하자. 이제 뭐 조금 바꿔야 된다 제도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밀고 당겨서 결국에는 뭐 합의될 걸. 결국 이제 정치적인 뭐 이벤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정말 그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문제인 거죠. 2011년 8월 달에도 굉장히 요동을 쳤거든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금리는 거의 뭐 1.2%포인트 10년물 금리가 120bp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리고 신용 경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도율도 그때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런 지금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부채 한도 문제가 계속 질질 끌면 막판 타결, 이게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에 막판에 타결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10월 1일이 이제 새 회계년도 시작이니까 2024년 미국에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4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이 4개월간 조금 시간을 두고 합의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좀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거 아닌가. 약간 기대 반 예측 반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뭐 다음 주로 이제 백악관 회동도 연기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뭐 공화당의 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조금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금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뭐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러면 그런 변동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그 부채 한도 협상의 노이즈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2011년도에 이제 그런 부채 협상 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된 그런 상황을 좀 반추해 볼 때 일단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특히나 이제 그게 없어도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또 국제금리의 하락을 더 촉발시킬 거다. 그렇다고 보면 뭐 금리에 조금 더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날 것 같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게 은행주는 빠지고 기술주는 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행주는 이제 실적이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고 일단 대출도 안 되니까 소위 은행의 매출액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마진율도 압박을 받고 반면에 기술주는 뭐 약간 경기를 좀 덜 타지 않습니까? 워낙 경쟁력도 있고 또 네. 보유현금도 많고 그런데다가 시장 금리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기술주는 탄력을 받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요즘에 잘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술주가 뭐 좀 일반 소비재라든지 경기 관련주라든지 금융주에 비해서는 조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전체 시장의 충격이 네, 기술주도 예. 좀 밀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게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이 뽑아주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낮추고 또 낮추고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 KDI가 성장률 목표치를 1.8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1.7 제시했었나요? 어쨌든 간에 뭐 위로 상향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체되거나 낮춰지는 상황이라 부담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KDI가 뭐 원래 뭐 어쨌든 조금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기관인데 예. 1.8에서 1.5로 낮췄습니다. IMF 전망이 1.5고요. 네. OECD와 한국은행 전망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국을 1.6으로 봤고 1.6이군요. 네, 1.6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1.6 뭐 한국은행 전망보다도 조금 뭐 0.1% 포인트지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네. 올해 어렵고 또 IMF가 뭐 앞서 뭐 좀 4월달에 전망을 우리나라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활력을 완전히 되찾기는 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일본, 독일 이런 국가들은 세계 교역이 느리게 회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수출 둔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기의 활력을 역동성을 찾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내년까지 이렇게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의 그 반등의 시그널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결국은 뭐 수출 지표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나요? 네, 뭐 결국 뭐 돌고 돌아서 네. 뭐 반도체와 중국이죠. 예. 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감산이 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감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산 효과가 하반기에 조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좀 미미한 전체적인 디램 가격 상승이 조금 제한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들어서 조금 수요가 회복되면서 감산 효과도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나타날 때 네. 내년 정도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중국은 올해까지는 조금 자기네들 비교역제 중심으로 뭐 소비하는 뭐 유통 소비 뭐 그다음 관광 이런 쪽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단에서 회복이 PMI도 지금 안 좋게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대중 수출이 올해는 물론 상저 하고는 맞지만 그 고가 하반기의 고가 제한적인 고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코너의 백미이죠. 김한진 박사님이 키워드들 잘 정리해 주시지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내용 화면 보여주십시오. 김한진 박사의 투자 인사이트. 현명한 투자자는 위험을 먼저 본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위험을 먼저 보면 네. 뭐 굉장히 소극적인 투자를 연상하실 텐데 그러니까 투자의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험을 너무 보면. 네. 그게 아니고 네. 오히려 예. 위험을 보는 투자자는 제가 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네. 조금 봤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위험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종목이든 시장이든 네.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손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하락해도 한 20% 예. 하락하는데 그거는 뭐 좀 적정 공정 가격에서 많이 할인되는 거다. 그러면 할인될수록 나는 더 사겠다. 오히려 자신감과 근거가 있으면 그때는 더 강하게 투자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네, 예. 그 하락은 뭐 한 20%인데 뭐 상승 여력은 50%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50%의 확률을 상승 여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0%는 감당하겠다. 기꺼이.
그러니까 매우 공격적으로 서들어가죠. 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감당해야 될 위험과 기대되는 수익을 잘 저울질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감당해야 될 손실보다 높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벅셔 해셔웨이 주총에서도 90세 워렌 버핏과 그 옆 30년생이니까 뭐 몇시 94살인가요? 버핏이요? 네.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 찰리 먼거 거의 100세 가까운데요. 둘이서 아직까지도 콜라 마시면서 설명회 하고 있는데 먼거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왕창 겁니다. 그게 먼거가 한 말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만진 박사님과 키워드로 경제 얘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